미래 창조 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아시아인들의 문화 다양성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면 우리는 그 문화 다양성 선언을 한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2014년에 문화 다양성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문화 다양성의 수용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인들이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과 우리는 북방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남방계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단일성의 좀 환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단일 민족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데는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그 단일성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우리는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 지역인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동쪽 해가 떠오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성적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4대 문명을 잉태시키고 세상에 발현시킨 그런 발상지로서 아시아, 그리고 또한 주요 종교들의 발상지인 아시아, 이런 아시아 내 문화적 그 자긍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모든 문명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걸어서 한반도로 들어온 그런 어떤 유전자의 총합, 그 지역이 한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강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내용은 남방계이고 우리의 문화적 형식은 북방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문화라는 것이 사람의 이동을 통해서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그림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를 한반도에서 발견을 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다. 또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문화가 이쪽 끄트머리 칠레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나치게 뭐 한반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남미 대륙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말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어떤 전체적 흐름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쪽으로 전파되거나 이식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유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되 그것을 우리의 아집으로 우리 것이다, 우리의 독창적인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 대전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안,
또는 한국이 언제 20만 년 전부터 2500년 전까지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동의 과정, 경로를 통해서 우리 문화적 그 같고 다름을 좀 보는 그런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좀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그간에 했던 것들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이동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경기도 화성시에서 경상도의 전통적인 문화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동에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병자호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피난길에 경상도의 문화가 경기도 화성에 들어와서 경기도라는 어떤 지리적 특성과 화성이라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과 잘 버무려져서 경상도의 문화를 또 그대로 간직하기도 하고 약간 변형시키기도 하면서 존재하는 양상을 저는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이 이주에 들어오면서 어떤 문화적 차이들이 생겨날까요? 보시면은 저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시안으로서 이 대표적 인물들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오랜 기록인 호황우를 얘기했죠. 김수로왕의 왕비입니다. 일본의 아유타국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김해김 씨라든가 허씨들 그리고 인천이 씨들 도합 600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만약에 60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다문화 가족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제 처용의 탈을 얘기했습니다. 처용의 탈은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 왕자 아비디니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페르시아에서 사신 쿠시나메와 삼국유사의 건너왕조에 나타나는 처용설화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장동건 씨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냥 이렇게 코가 잘생기고 좀 서구적 인물이다라는 것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물론 장동건 씨는 덕수장씨는 아니라고 합니다. 덕수장씨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왕조인 왕손인 이용상이라는 분이 화산이시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도 이용상은 아닙니다. 도상산을 가져올라다 보니까 그냥 베트남 왕족의 복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퉁두란 이지란입니다. 그래서 성예희 씨의 시조가 되었고요. 이분은 사야가라는 일본 분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귀화해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셨죠. 그리고 김 씨를 사성을 받았는데 성을 받았는데 그 본관이 김해김 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늘날 들어와서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우리는 하나의 핏줄이다.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자료 중에 2005년 정도, 꽤 오래 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성씨 가운데 약 45% 정도를 외래 성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단일 민족이라는 데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제가 아버지의 성 김과 어머니의 성 구, 그래서 김구, 용국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주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성도 중국에서 온 성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를 형성하고 있는 유전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만 있는가? 우리는 한반도에서 저 밖으로 나간 사람들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저희는 원나라인 몽골과 정말로 형제 나라라고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수탈을 많이 당했죠. 그때에 우리나라의 기시성을 가진 기왕후가 바로 고려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원나라 춘제의 어머니가 되었죠. 그리고 이런 걸 봐서 이 당시에는 그 한국 그러니까 지금 고려와 몽골 원나라의 결혼이 빈번했습니다. 뭐 공료로 잡혀간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을 것이고요. 특히 그 우리 충선왕, 충수왕, 충렬왕 이런 분들은 다 그 몽골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몽골의 문화가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반면에 우리의 문화가 몽골로 유입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복장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고려양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에서 고려의 풍속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고선지 장군입니다. 고구려의 유민이죠. 달라스 전투에서 전설을 했습니다만은 그 파밀고원 이런 지역까지도 정벌을 나섰던 그러한 장군이기도 하고요. 이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그 동양의 제지술이 그 유럽으로 넘어간 그런 계기도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정희 장군입니다. 역시 그 고구려의 유민이고요. 제나라를 세운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으로 봤을 때 서해, 황해와 남해 이쪽을 누비면서 그 해양 세력을 형성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다음에 보이는 분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영웅으로 불리는 양칠성이라는 분이고요. 역시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아주 밀접하신 분인데요. 한상기 박사님, 까만나라 노라추장, 나이지리아에서 추장이 되신 분. 이런 분들이 세계 각지로 나가서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들이 나가서 그 한민족의 어떤 기계를 보여주시고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걸 통해서 또한 자부심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몽골의 세력이라든가 한국의 홍살문, 일본의 도리 이 세 개를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 그 유사성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그런 어떤 인문지리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좀 차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롯됩니다. 이 공통점은 뭐라고요? 신성한 공간을 표시한다는 거죠.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신성한 공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아시아의 문화는 다양한 면을 보이면서 또한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다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 가운데 유사하면서도 좀 뭔가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그런 어떤 그 장미의 모습이었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한국의 장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승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환생을 하느냐 아니면 부활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승관이 달라지는데요.
이 매장을 하는 문화들입니다. 물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불교 국가니까 이제 그 화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공통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지역은 이렇게 긴 무명천을 같이 이렇게 잡고 갑니다. 그 망자의 집안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다 이런 어떤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승으로 잘 안내를 하겠다라는, 안전하게 안내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들입니다. 다만 이쪽에 이제 수레바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이 지역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 스콜과 같이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쏟아붓고 가는 이런 지역에서는 땅이 지르니까 이렇게 바퀴가 있는 수레를 통해서 원구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문화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다르겠지만 유사성으로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거의 같은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이제 그 몽골에서 보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오보라고 얘기하는 돌무더기들이죠. 그러니까 광활한 평야에 있으니까 뭔가 이정표가 필요했을 겁니다. 지역적 경계를 나타내기도 했겠고요. 우리나라의 손향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들어섰다라는 그 지역적 경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들이 있는 것은 지나가면서 어디를 먼 길을 떠날 때 돌을 하나 던지고 또 먼 길에서 돌아올 때 또 돌을 하나 던지고 뭐 이런 풍속에서 이러한 돌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지역의 경계 표시니까 만약에 이 지역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이들이 있다면 이 돌로서 맞서서 싸우는 뭐 이런 풍속이 있었겠죠. 이 풍속과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려시대에 석전, 돌싸움이라는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옆 동네하고 이렇게 서로 돌을 던져서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고 뭐 이랬던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풍속에서 기인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로 만든 사람, 석인상들을 보시면 매우 다양하죠.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중국, 남태평양, 대한민국의 제주도 이렇게 보시면 이 석상들의 뭔가 공통점들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셨나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있다. 어쩌면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저는 얼굴의 모양은 좀 익살스럽기도 하고 뭐 좀 그렴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잘 보이지 않고 사실은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이 훨씬 크게 부각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성한 지역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새끼줄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꼬는 왼 새끼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꼬는 오른 새끼가 있습니다. 줄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오른쪽으로 꼬는 거고요. 신성한 지역을 표시하는 것은 왼쪽으로 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왼쪽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왼쪽은 그 신의 세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관습입니다. 꼭 왼쪽이 신의 세계고 오른쪽이 인간의 세계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요. 여하튼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문화도 매우 유사했구나라는 걸 통해서 저는 매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이쪽에는 이제 새끼줄을 이렇게 달아놓거나 종이를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우리도 이렇게 금줄에 이렇게 흰 천을 달아놓기도 하고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빨간 고추를 이렇게 띄워놓기도 하고
거기에는 이제 솔까지 하고 숯,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띄워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만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에 집방망이를 꽂아놓기도 하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돌멩이를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도 우리는 너무나 한국의 문화를 하나의 것으로 보는데 사실 지역마다 그 문화적 특성이 달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결혼하려고 하면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국수 먹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쪽 남쪽 지역에서는 국수를 절대로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그 간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마 터키 친구들이 그 술래잡기를 하는 그림만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와 터키를 같이 보면은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우리랑 다르네요. 그렇죠? 터키처럼 우리는 이렇게 벽에다가 눈을 대고 가리고서 술래잡기를 하고 뭐 여러분은 몇 가지 셌나요? 저희 때는 100가지 셌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해서 100을 세고 나서 돌아보고 이제 사람을 찾는 뭐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오스의 몽족, 우리 시골에 가면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생을 업고 있는 저 꼬마 소녀의 모습을 보이시죠?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가 라오스다, 캄보디아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설구질을 하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선을 짜는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팔에 갔더니 네팔에서는 또 디데리방아를 찍는 뭐 그런 풍경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사진을 찍었던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같이 소개를 못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이제 그 본래 강의 계획을 짤 때에 어떤 숫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그 숫자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혹은 뭐 싫어하는 숫자는 뭔가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특이하게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 아쉽기만 합니다. 여하튼 간에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3자를 좋아합니다. 3이 뭐 천지인 삼재 완성을 뜻하는 숫자여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무슨 일을 하든 3번을 시도해본다. 그런데 3번을 시도해도 3번 만에 끝나는 일은 없더라고요. 때론 5번도 하고 10번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 숫자에는 어떤 마법이 걸려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4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F자죠. 그런데 F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5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분명히 4겠죠. 그럼 4 아니겠습니까? F는 안전하고 4는 불행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숫자에 대한 의미, 숫자의 그 마법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숫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아시아 몇 개 나라의 숫자적 의미만을 추렸습니다. 3, 4, 7이 있는데 3 플러스 4는 7이죠. 그런데 3은 우리가 완성을 뜻하고 4는 죽음을 뜻한다라고 하죠. 그럼 7은 뭘까요?
그럼 7은 행운의 숫자일까요? 만약에 이것을 한 글자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3은 완성이고 4는 죽음을 얘기한다면 완전한 죽음 아닐까요? 7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7은 행운의 숫자고 럭키 세븐인데 중국 사람들에게 7은 7을 7라고 하는데 이 7은 너무 화가 난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7과 7을 합치면 14죠. 그러면 산스 그럼 이스 이런 의미겠죠. 이건 또 죽고 싶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7은 분명히 행운의 숫자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행운이고 누군가에게는 불행인 숫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숫자에 어떤 정말로 마법이 걸려 있다면 말입니다. 6이라는 숫자를 중국인들은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6을 리우라고 하는데 리우다순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순풍이 불어서 잘 흘러가라 뭐 이런 뜻입니다. 특히 배를 타고 이럴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우는 매우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순조롭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또한 실패, 불행을 뜻하는 숫자가 또 6이라고 합니다. 참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뭘까요? 8. 빠. 발음은 이제 빠라고 하는데요. 왜 좋아할까요? 우리가 사주팔자 할 때 8 이런 의미 때문에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을 빠라고 발음하는 것은 빠라는 것은 펼발자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네요. 펼발자와 발음이 같습니다. 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발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어느 정도로 팔자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2008년 북경올림픽 때 개막식이 언제였을까요? 2008년이겠죠 물론. 8월 8일 8시. 이렇게 8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들은 이렇게 올림픽 개최의 날짜와 시간을 통해서도 드러났죠.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의 번호판, 이제 모든 번호판 중에 8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가에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888번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경찰도 저 차는 아주 높은 사람이 타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봐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공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무한대의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333 맥주. 저도 베트남에 가서 333 맥주는 마셔본 적이 없는데요. 베트남에서 3은 불행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33이라는 것을 합치면 9가 되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또 9라는 것은 또 불행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괴롭다라는 의미와 유사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이 국회의원 사례는 제가 참 본보기로 삼을 만한 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39라는 숫자가 매우 불행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라 타라켈이라는 의원이 이 숫자에는 아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출마를 하면서 39번을 달고 나왔답니다. 그럼 만약에 39번이 불행하다라고 한다면 39번을 달고 나와서 낙선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당선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관념, 관습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돌파해낸 정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일본은 42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가 42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1, 43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으찌니산시로 한다면 시인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시인이라는 것이 일본어로 죽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아쉽게도 마사오라는 순서도 운명과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선수는 42번을 달고서 출전을 했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로 숫자에는 어떤 마법이 걸려 있을까요? 3은 완성이고 4는 죽음을 뜻하고 7은 행운이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것도 어느 중국에서는 좋은 숫자지만 또한 불행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했고요. 9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 높은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일본에서는 괴롭다라는 것과 또 같은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13일의 금요일 그러면 왠지 불행하신가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갖든지 그 숫자를 통해서 극복해내고 남들이 뭐 한 번에 하는 일을 나는 4번에 할 거야. 뭐 이럴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면 난 5번에 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숫자적인 그러한 미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제 제가 마지막 비주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세입클로바는 뭐를 의미한다고 하죠? 행복을 얘기한다고 하죠. 네입클로바는 행운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입클로바도 사랑하십시오. 행복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는 아무런 마법도 없다. 뭐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프가니스탄의 물라, 타라킬 같은 의원처럼 그렇게 스스로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아시아의 문화를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희망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